(2018년 12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한 장기요양시설의 병실에서 중환자 간호사가 여성 환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습니다. 29살. 3살 때 이 시설에 들어온 뒤 26년간 침대 위에서만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으며 앞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영양 튜브로 식사하고 통증이 오면 울음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그녀가 세상과 소통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하위를 벗기는 순간 손끝에 축축하고 따뜻한 것이 닿았습니다. 피였습니다. 흰 시트 위로 붉은 얼룩이 번져가고 있었고 속옷을 완전히 벗기자 간호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기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파랗게 질린 채 숨을 쉬지 않는 신생아의 머리가 질 밖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복도를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뛰어온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고 911 교관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방금 아기를 낳았는데 임신한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기가 파래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누군가 와야 합니다. 그 시설에는 수십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6년간 그녀를 돌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단 한 명도 이 여성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8년 12월 29일 오후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14만가 인근의 하시엔다 헬스케어 중간 돌봄 시설. 60개의 병상이 들어선 이 시설은 스스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병실에는 룸메이트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룸메이트 역시 몸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주변의 소리를 인지하고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같은 천장을 바라보며 수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오후 그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은 이 시설의 어떤 직원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911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즉시 구급대를 출동시켰고 시설 안에서는 달려온 직원 3명이 신생아를 둘러쌌습니다. 아기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파랗게 변한 채 축 늘어져 있던 아기의 입과 코에서 이물질을 빨아내고 작은 가슴 위에 두 손가락을 올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어깨에 끼운 한 직원은 교환원의 지시를 받으며 소생 절차를 이어갔고 나머지 직원은 피해자의 출혈을 억제하려 수건을 대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아기의 입에서 희미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 공개된 911 녹취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호사는 반복해서 외칩니다. 아기가 파랗게 변하고 있어요. 아기가 파랗게 변하고 있어요. 교환원이 차분하게 상황을 묻자 간호사가 답합니다. 환자 한 명이 방금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임신한 줄 전혀 몰랐어요. 교환원이 다시 묻습니다. 산모 상태는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이 환자가 임신한 줄 전혀 몰랐거든요. 아기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아기가 파래요. 지금 CPR하고 있어요. 산모는 안정적이라는 말이 이어져 간호사가 다시 강조합니다. 이건 완전한 서프라이즈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통화 시작 후 5분 50초. 갑자기 배경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기가 숨을 쉬고 있어요. 오 마이 갓, 땡큐 갓. 교환원이 확인합니다. 지금 들리는 게 아기 울음소리인가요? 간호사가 답합니다. 네, 아기가 울고 있어요. 지금 산모 바이털 체크하고 있어요. 5분 11초. 통화가 종료됩니다. 아기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에서 26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살았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소생한 아기의 상태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수년간 복용해온 한경련제 페노바르비탈을 비롯한 여러 약물에 태아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 자신도 극심한 탈수 상태였으며 분만 과정에서 진통제는 단 한 차례도 투여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울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것뿐이었는데 출산의 고통 앞에서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피해자와 아기는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시설의 리놀리움 벽도 위로 굴러가는 들꺼초의 바퀴소리가 울렸고 병실 문이 닫힌 뒤 남겨진 것은 핏자국이 번진 시트와 소독약 냄새 사이로 퍼지는 정적이었습니다. 그 시각 시설 밖의 피닉스 시내는 크리스마스 연휴의 여운 속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저녁 식탁을 차리고 아이들이 사흘 전에 받은 선물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12월의 애리조나는 사막 특유의 건조한 바람이 불었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포근했고 거리에는 연말의 느긋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14느가 봇놀이거리 인근의 이 시설 안에서는 26년간 가족과 떨어져 살아온 한 여인이 자신이 임신한 줄 알지 못한 채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녀에게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계절의 변화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3살 이후 단 한 번도 이 시설 바깥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아기가 이송된 뒤 시설에는 혼란이 남았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누구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간호기록을 뒤적이는 직원이 있었고 피해자의 차트를 꺼내드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지마비의 비언어 상태인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여성이 만사까지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시설에서 그녀의 몸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직원뿐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교체하고 자세를 바꾸어주고 목욕을 시키는 것은 모두 간호사의 손을 거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손들 중 하나가 그녀에게 이 일을 저질렀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닉스 경찰이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은 정문을 통과해 복도를 걸어 들어왔고 피해자의 병실을 봉쇄한 뒤 현장 보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설 관리자를 불러 환자 기록과 근무 일지를 요청했으며 병실 안팎의 증거물을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경보음이 간헐적으로 울리는 시설 복도 위로 수사관들의 구두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곧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한 모든 남성 직원의 DNA를 채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직뿐 아니라 과거에 이곳을 떠난 전직 직원까지 포함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수사였습니다. 범인은 이 시설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복도 어딘가에 서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표정으로 충격받은 척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밝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의 직원들은 정말로 그녀의 임신을 몰랐던 것일까요? 출산 직전까지 아무런 징후도 없었을까요? 2018년 가을, 출산이 있기 수개월 전에 하시엔다 헬스케어로. 그해 가을 피해자를 돌보는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걱정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복부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를 본 직원들은 각자 나름의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장 폐쇄기 아닌가 의심하는 직원이 있었고 종양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복부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종양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임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직원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사지마비 상태이고 말을 할 수 없고 시설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성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것이 직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임신이라는 가능성은 그들의 상상 바깥에서 놓여 있었고 바로 그 상상 바깥에서 범죄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복부가 커지는 동안 담당 의사도 움직였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의사는 피해자의 체중이 늘고 있다는 기록을 확인한 뒤 영양 튜브를 통해 공급되던 유동식의 칼로리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영양이었지만 의사는 반대로 식단을 숙조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은 뱃속의 생명을 키우느라 이미 탈수와 영양 결핍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시설은 그 위에 굶주림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것은 칼로리 감류였습니다. 그 배 안에서 자라고 있던 것은 종양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아기였습니다. 또 하나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생리가 멈추었습니다.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수개월째 생리혈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복부 돌출과 체중 증가에 더해 생리까지 중단된 것입니다. 세 가지 징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임신 검사지 한 장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검사지는 한 번도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날이 찾아왔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소화기 감염이 의심되며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만약 이 초음파가 예정대로 실시되었다면 모니터 화면에 태아의 윤곽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모습이 보였을 것이고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출산은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기가 청색증으로 숨을 멈추는 일도 복도에서 비명이 터져나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음파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진단회사가 초음파로는 소화기 감염을 탐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사를 X선 촬영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X선 기계의 차가운 금속 촬영내 위에 피해자의 몸이 올려졌습니다. 기계가 접하수 소리를 내며 작동했고 촬영이 끝났습니다. X선은 뼈와 장기의 윤곽을 보여줄 뿐 자궁 속 태아의 존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차이였습니다. 초음파와 X선, 기계 하나의 차이가 발견과 참사를 갈라놓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소송전 청구서, 이른바 노티스 오브 클레임에서 밝혀진 숫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시엔다가 임신을 진단할 수 있었던 기회가 최소 83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2018년 9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의 체중 증가가 기록된 횟수는 8차례, 직원들이 피해자의 복부가 튀어나와 있다고 차트에 기록한 횟수는 24차례, 복부에서 크고 단단한 덩어리가 족진된다는 기록은 3차례, 다리와 발이 붓고 있다는 기록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임신 3분기 동안 총 10차례 직접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이 가리킨 결론은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9월에 담당을 인수한 직후 피해자의 체중 증가에 대해 완화제와 체중 감량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복부 팽만은 변비와 장위관 감염보설 가능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3kg이던 피해자의 몸무게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지만 어떤 의사도 임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출산 당일 마리코파 카운티 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검진한 의사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환자의 질과 질 입구를 검사한 결과 이것은 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의학 용어로 비초산이라 기록된 이 소견은 피해자의 몸에 남은 흉터가 이전에도 출산이 있었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족 측 변호사는 의료진의 의견으로는 이전에도 임신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2차 검토에서는 이전 임신을 확정하진 못했지만 반복적인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의료 기록의 흉터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8일 밤, 피해자는 시설 병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꽈진 어두운 방 안에서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 룸메이트도 잠들어 있었고 복도에는 야간 근무 직원의 느린 발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의 아기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 아기는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세상으로 스스로 나올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무지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복부 돌출, 체중 증가, 생리 중단, 이 세 가지 징후를 동시에 보고도 임신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한 명의 무능이 아니라 시설 전체의 구조적 실패가 아니었는지 수사관들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과거로 향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1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가족은 시설에 단 하나의 요청을 요청했습니다.
시설은 그 요청을 서류에 적어두었고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2년 5월 6일 하시엔다 헬스케어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시설 내 장애인 입소자 5명에 대한 성적 학대 가능성이었습니다. 애리조나주 보건국의 제보를 받고 시설이 자체적으로 신고한 것이었는데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가능 대상은 남녀를 포함해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피해자도 그 7명 가운데 1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13살이었고 이미 시설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피닉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적 학대 혐의 자체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언어적 학대와 성희롱 행위가 확인되었고 그 직원은 해고되었습니다. 시설은 문제가 있었다면 인정하되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빠져나간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 움직였습니다. 피해자는 애리조나주 산칼로스 아파치 보호구역 출신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수년 뒤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응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에 따르면 딸은 태어난 지 2주 만에 첫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7아이 중 넷째였던 딸을 안고 병원에 갔지만 아기가 파래지고 떨리고 눈이 뒤집히는 증상을 제대로 설명할 단어를 몰랐다고 합니다. 발작이라는 의학 용어를 알았다면 의사들이 더 빨리 이해했을 거라고 어머니는 회상했습니다. 딸은 앉지도 놀지도 걷지도 못했습니다. 늘 유모차에 태우거나 안아서 옮겨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2살 때 산카를로스 보호구역에서 피닉스 인디언 병원으로 보내졌고 소아과 의사 앞에서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유모차에서 빼내 응급실로 뛰어갔고 산소호흡기를 연결했습니다. 발작은 약으로 겨우 잡혔지만 호흡기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겨울이면 아이는 반복적으로 아팠고 보호구역과 피닉스를 오나근 이송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가 의료시설 근처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고 사회복지국에 의뢰서를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을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을 시설에 맡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 이제 시설에서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살의 소녀는 1992년 9월 15일 하시엔다 헬스케어에 맡겨졌습니다. 어머니는 방문할 때마다 딸의 몸에 욕창이나 멍이 없는지 확인했고 아파치어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가족은 보호구역에 살고 있었고 시설과의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딸이 3살 때 시설에 맡겨진 이후 가족은 직접 돌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지마비의 비언어 상태인 딸에게 필요한 24시간 의료 인프라가 보호구역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의 사건이 그 믿음에 금을 냈습니다. 딸이 성적 학대 피해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은 시설에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성 간호사만 딸을 돌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교체하고 목욕을 시키는 모든 일에 남성 직원의 접근을 배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말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딸에게 이것이 가족이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보호구역에 먼지 낀 전화기를 들고 시설 사무실에 전화를 건 것인지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넘긴 것인지 구체적인 전달 경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설은 이 요청을 접수했고 문서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요청서가 꽂힌 서류함은 사무실 한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후 16년간 남성 간호사들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교체하고 야간에 단독으로 피해자를 간병했습니다. 가족이 세워놓은 유일한 울타리를 시설이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가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보호구역에서 매일 밤 딸의 병실에 누가 들어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설의 문제는 일선 직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꼭대기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하시엔다 헬스케어의 대표 빌 티먼스, 약 30년간 이 시설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장애인 권익 옹호자로 알려져 있었고 시설을 60병상 규모로 성장시킨 경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 내부에서 그에게 향하는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2006년부터 직원들의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성희롱과 부당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이사회에 반복적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이사회는 대표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상담을 받게 하고 30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보너스와 급여 인상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임이었습니다. 이사회는 대표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애인 옹호 활동이 시설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직원들의 신고가 쌓여가는 동안에도 그는 대표 자리를 지켰고 시설의 모든 운영 권한은 그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시설의 수장으로 앉아있는 조직에서 입소자들에 대한 성적 안전이 지켜질 리 만무했습니다. 2002년의 경고는 묻혔고 가족의 요청서는 서류함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썼으며 시설의 수장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남자가 이 시설에 들어가기 직전의 풍경이었습니다. 2012년 30살의 남자가 하시엔다 헬스케어의 준 간호사로 채용됐습니다. 이름은 네이선 서덜랜드. IT의 고아원에서 태어나 7살 때 4살짜리 여동생과 함께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된 인물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어서 준 간호사 면호까지 땄습니다. 2011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같은 해에 결혼했습니다. 전 결혼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배경 조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깨끗한 이력이었습니다. 채용 서류에 찍힌 도장은 합격이었습니다. 그 서류가 꽂힌 서류함은 10년 전 가족이 보낸 요청서가 잠들어 있던 바로 그 서류함이었습니다. 한 장은 안전을 보증하고 있었고 다른 장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2장의 종이는 같은 공간에 나란히 존재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서덜랜드는 피해자의 담당 간호사로 배정되었습니다. 그의 근무 시간에는 야간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병실에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여동생과 크리스천 랩 듀오를 결성해 앨범을 발매한 적도 있었는데 이웃들에게는 조용하고 친절한 가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남자가 피해자의 병실에 수백 번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밤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덜랜드는 깔끔히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피닉스 근교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서덜랜드는 신도석에 앉아 2 손을 모았고 찬송가가 울릴 때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과 악수를 나누었고 주차장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끔은 차가 없는 이웃을 집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여동생과 결성한 크리스천 랩 듀오 SLS. 2009년에 첫 앨범을 발매했는데 서덜랜드는 인터뷰에서 IT 고아원 시절의 어린 시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삶의 방향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과 음악, 가족. 바깥에서 본 서덜랜드의 삶은 그런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 서덜랜드는 하시엔다 헬스케어의 야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낮과 밤의 시설은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간호사, 보조원, 치료사, 방문객이 벽돌을 오가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야간 근무조가 시작되면 시설은 텅 빈 벽도와 비상등의 희미한 빛만 남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 수가 대폭 줄어들었고 방문객은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슉슉 소리와 먼 방에서 들려오는 환자의 신음이 벽도를 채웠을 뿐입니다. 시설에는 15분마다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점검 기록표가 각 병실 앞에 비치되어 있었고 간호사가 환자를 확인한 뒤 치간과 서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실제로 매 15분마다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표에 빈칸으로 남아있는 시간대가 존재했습니다. 그 빈칸 속에서 서더랜드가 무엇을 했는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병실에는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인지 능력이 있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서덜랜드가 밤마다 병실에 들어갈 때 그 룸메이트는 무언가를 감지했을 수도 있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남성 직원이 경찰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겹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그럴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있었습니다. 15분의 빈칸이 그 시간이었고 줄어든 직원이 그 조건이고 말할 수 없는 피해자가 그 침묵이었습니다. 서덜랜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피해자를 1000회 이상 간병했습니다. 이 가운데 800회 이상이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 사이의 야간 시간대에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 속에서 반복적인 성폭행이 자행되었습니다. 출산 이후 병원에서 실시된 피해자의 신체 검사는 6년간의 범행이 남긴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질 외상이 확인되었고 회음부에는 비정상적인 벌어짐이 관찰되었습니다. 항문에서도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견들은 한 차례의 범행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된 폭력이 그녀의 몸에 새겨놓은 상처였습니다. 출산 당일 의사가 기록한 비초산 소견이 사실이라면 서덜랜드의 범행은 2018년의 임신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전의 임신은 어떻게 되었는지, 태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증이 올 때 울 수 있었지만 그 울음은 통증에 대한 일반적 반응으로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야간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직원이 그 울음을 확인했는지, 확인하러 갔을 때 방 안에 서덜랜드가 있었는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서덜랜드 뿐이었고 그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남자의 손. 그 손이 전날 밤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입이 피해자의 병실에서 무슨 소리를 냈는지, 악수를 건네는 손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무엇을 했는지,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웃을 태워주던 그 차가 토요일 밤에는 시설 주차장에 조용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1000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8년 가을 동료들은 서덜랜드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깔끔히 빚어넘기던 머리를 더 이상 손질하지 않았고 몸무게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활기차게 동료를 맞이해본 난자가 점점 침울해졌으며 어느 날 휴게실에서 한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이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덜랜드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18년 봄이었습니다. 5월 아내가 집을 떠났습니다. 2012년에 결혼한 이후 6년 만에 별거였습니다. 서덜랜드가 하시엔다 헬스케어에 취직한 해와 결혼한 해가 같았다는 사실은 이후 수사관들의 눈에도 띄는 우연이었습니다. 시설에서의 범행이 시작된 시점과 결혼 생활이 시작된 시점이 겹쳤습니다. 두 개의 삶이 같은 해에 출발하여 같은 해에 무너졌습니다. 별거 이후 서덜랜드의 일상은 빠르게 허물어졌습니다. 가을이 오자 피닉스 근처의 자택에 매각 표지판이 꽂혔습니다. 마른 잔디 위에 서 있는 for sale 판짓말. 주차장은 비어 있었고 집 안은 짐이 빠져나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이 살던 집이 시장에 나온 것입니다. 같은 시기 서덜랜드의 조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IT 고아원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서덜랜드에게 입양 가족은 그가 가진 유일한 뿌리였습니다. 별거, 자택 매각, 조모의 죽음. 석 달 사이에 세 개의 기둥이 동시에 무너졌고 동료들이 목격한 서덜랜드의 변화는 이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시성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동료에게 기도를 부탁하던 그 남자. 형광등 아래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고 있었고 유니폼은 불어난 몸에 맞지 않아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며 대화를 하다가도 시선이 자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서덜랜드를 걱정했습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조모의 부고 소식도 들었습니다. 한 동료는 서덜랜드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다른 동료는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설 안에서 서덜랜드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동료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 시선 속에 의심은 한 조각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서덜랜드는 여전히 야간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가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깥의 삶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시설 안에서의 범행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덜랜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배가 왜 커지고 있는지. 직원들이 종양이라고 걱정하며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의사가 칼로리를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 서덜랜드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이 종양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혼의 고통이었을까요? 조모를 잃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점점 가까워지는 어떤 결과에 대한 공포였을까요? 동료는 그 눈에서 이혼의 고통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 뒤에 감춰진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12월 5일, 서덜랜드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산 3주 전이었습니다. 법원 서류에 남편의 이름이 적혔고 혼인 관계의 해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결혼이 끝나가고 있었고 시설 안에서는 임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시한이 같은 달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12월 중순, 서덜랜드는 다시 피해자의 담당 간호사로 배정되었습니다. 출산 약 2주에서 3주 전의 시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복부는 이미 누가 봐도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선 종양에 대한 걱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덜랜드가 그 상태의 피해자를 다시 돌보게 된 것입니다. 12월 28일, 초음파 대신 엑스레이가 촬영되었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월 29일 오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서덜랜드는 그날 근무 중인 아니었습니다. 출산 소식이 시설 전체에 퍼졌을 때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출산 직후에도 서덜랜드는 이 시설의 직원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DNA 채취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덜랜드는 이 시설의 직원이었습니다. 같은 시설, 같은 복도, 같은 유니폼. 다른 직원들과 나란히 서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하고 충격과 분노를 표현하는 직원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6년간 범행을 저지른 남자가 피해자를 걱정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피닉스 경찰은 시설 내 모든 남성 직원의 DNA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면봉이 입안 점막을 훑고 투명한 증거 봉투에 밀봉되어 이름이 적혔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줄이 짧아질수록 결과가 가까워졌습니다. 서덜랜드도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피닉스 경찰 수사본부는 하시엔다 헬스케어 내부에 사실상의 지휘소를 차렸습니다. 수사관들은 시설의 출입 기록부터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피해자의 병실에 접근한 모든 직원의 이름과 시간대를 추출했고 야간 근무 배정표를 대조하며 누가 언제 그 복도를 걸었는지 재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수십 명의 직원을 한 명씩 불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600페이지에 달하는 경찰 보고서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면담실에 앉은 직원들에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피해자의 병실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본 적이 있는가? 특정 직원이 야간에 유독 자주 피해자의 방에 드나든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피해자의 상태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한 적이 있는가?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무도 수상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서덜랜드의 이름을 꺼내 특정 인물에 대해 질문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놀라움에 가까웠습니다. 서덜랜드를 의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좋은 동료로 기억하는 진술이 반복됐습니다.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환자를 꼼꼼히 돌보며 시설 내에서 마찰을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 직원들 사이에서 서덜랜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범인은 보통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인은 밝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호감 속에, 환자들의 간병 기록 속에, 교회 출석부 속에. 그 어디에도 그림자가 없었기에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설 내부에는 소문이 번졌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눈을 살폈습니다. 휴게실에서의 대화는 줄었고 야간 근무를 함께하는 동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 근무한 남성 직원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꼽아보았고 누군가는 자기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했습니다. 시설은 돌봄의 공간에서 상호 감시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DNA 채취는 현직 직원뿐 아니라 과거에 이 시설을 떠난 전직 직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수사관들은 한 명씩 연락을 취해 출석을 요청했고 면봉과 증거 봉투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채취된 시료는 즉시 법과학연구소로 보내 아기와의 DNA 대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주가 걸렸고 그 기간 동안 시설 안의 긴장은 하루하루 높아졌습니다. 서덜랜드의 마지막 근무일은 2019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날까지 시설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습니다. 출산이 있은 지 22일째 된 날이었고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DNA 채취 중 마지막 그룹에 포함되어 시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틀 뒤인 1월 22일 아침 법과학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 수십 명의 증거 봉투 가운데 단 하나, 서덜랜드의 DNA가 아기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출력된 보고서에는 한 줄의 결론이 적혀 있었고 그 한 줄이 24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수사관들이 서덜랜드를 찾아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매주 주일 기도하던 두 손 위로 차가운 문속이 감겼고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혐의는 성폭행 한 건과 취약 성인 학대 한 건이었습니다. 수사관이 혐의 내용을 읽어주는 동안 서덜랜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6년간 1000번 넘게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간 남자가 체포 순간에 택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26년간 강제된 침묵 속에 살았듯이 이제 서덜랜드도 스스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침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침묵은 말할 수 없어서 생긴 것이었고 서덜랜드의 침묵은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시설 전체로 퍼졌습니다.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사관이 서덜랜드의 이름을 말하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었고 믿을 수가 없다고 반복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던 사람, 환자를 정성껏 돌보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설은 즉시 서덜랜드를 해고했습니다. 이틀 뒤인 1월 24일, 서덜랜드는 간호사 면허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DNA라는 과학이 말할 수 없는 여성을 대신해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없다고 말했지만 과학은 사람의 눈이 놓친 것을 잡아냈습니다. 피해자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증거가 되어 아버지의 이름을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서덜랜드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파장은 그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수장이 다음 차례였습니다. 2019년 1월 7일 서덜랜드 체포 이전에 이미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하시엔다 헬스케어의 대표가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약 열흘 만이었습니다. 이 사회는 만장일치로 사임을 수리했습니다. 30년간 이 시설의 수장으로 앉아있던 남자가 한 장의 종이를 남기고 시설을 떠났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전 대표가 떠난 뒤 시설 정문 앞엔 방송 중계차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을 가득 채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고
시설 출입구를 지나는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시설 간판에 새겨진 하시엔다 헬스케어라는 글자 아래를 지날 때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시설의 이름은 이제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서덜랜드가 체포된 1월 22일 이후 보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언론의 질문은 범인이 누구인가에서 이 시설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그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복수의 매체가 전 대표의 과거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설 직원들이 전 대표를 상대로 성희롱과 부당처우를 반복 신고해왔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사회가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상담과 교육, 보너스 동결로만 대응했을 뿐 해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그를 내보내는 것이 단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의 옹호 활동이 시설의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옹호자라는 간판 뒤에 성희롱 가해자가 숨어 있었고 이사회는 그 간판을 내리는 대신 30년간 광을 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애리조나 주지사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역겨움을 느낀다. 그 기관과 그 기관의 리더십에 대한 나의 신뢰 수준은 제로다. 주지사는 하시엔다 헬스케어 이사진 전원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한 주의 최고 행정관리자가 특정 민간시설의 이사진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불러온 공분의 크기가 컸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설 안에서는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CEO가 떠나고 이사진 교체가 예고되고 범인이 체포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직원들은 시설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소자 가족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고 일부 가족은 즉시 퇴소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 2월 하시엔다 헬스케어는 해당 시설동의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이 시설동에는 37명의 입소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다른 시설로 이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들것과 휠체어가 복도를 오가고 환자 이름표가 벽에서 떼어지고 병실의 시트가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이송된 뒤 피해자가 26년간 누웠던 침대가 남았습니다. 시트가 벗겨진 빈 침대, 매트리스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벽에는 이름표가 떼어진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비추는 빈 병실에서 인공호흡기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시설을 떠나 있었습니다. 출산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가족이 직접 돌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살 때 시설에 맡겨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적 후견인이 되어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기르게 된 것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상칼로스 아파치 보호구역, 26년 전 3살 배기 딸을 시설에 맡기며 울었을 어머니가 이제는 딸과 손자를 동시에 돌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말할 수 없고 손자는 이제 막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서덜랜드는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호인에겐 말할 말이 있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고. 2019년 2월 5일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 서덜랜드가 교도소 목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체포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혐의를 낭독했고 서덜랜드의 대답이 법정에 올렸습니다. 무죄. 성폭행과 취약 성인 학대 2건의 혐의 모두에 대해 서덜랜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체포 당시의 묵비권에 이어서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보석금 감액을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 DNA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에겐 자신의 DNA 전문가를 확보할 권리가 있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 한마디가 법정에 떨어질 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DNA가 일치했는데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변호인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DNA 일치는 생물학적 부대를 증명할 뿐 성폭행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다. 목격자도 없고 CCTV 영상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도 없다. 따라서 검찰이 독립적인 DNA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고 기소한 것은 성급하다.
판사는 변호인의 보석금 감액을 기각했습니다. 보석금은 50만 달러,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이었습니다. 서덜랜드에게 전자 모니터링 장치가 부착되었고 그는 다시 마리코파 카운티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법정 공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2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2019년 5월 피해자 가족 측의 소송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덜랜드가 6년간 피해자를 1000회 이상 단독으로 간병했다는 기록, 2002년에 가족이 여성 간호사 배정을 요청했으나 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기록,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이전 임신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었다는 의사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은 총 4,50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 대해 2,500만 달러, 아버지에게 1,000만 달러, 어머니에게 1,000만 달러. 26년간의 방임, 수백 번의 성폭행,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시설과 주정부에 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덜랜드는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렸고 변호인은 DNA 증거를 배제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2021년 5월 25일 법원은 서덜랜드 측의 DNA 증거 배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DNA는 이 사건의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로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유일한 무기가 꺾인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민사소송에서도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 법원은 피해자 주치의를 상대로 1,500만 달러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애리조나주 정부와의 별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금액은 750만 달러였습니다. 합산하면 2,250만 달러. 가족이 처음 청구한 4,500만 달러의 반이었습니다. 2,250만 달러. 26년간의 방임과 수백 번의 성폭행에 매겨진 값이었습니다. 그 돈이 피해자의 고통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합의서에 서명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3일 서덜랜드가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유죄 인정. 사법거래였습니다. 성폭행과 취약 성인 학대 2건의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의 상한이 정해졌습니다. 사법거래의 최대형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2년 반 전 무죄를 외치던 남자가 DNA 증거 배제에 실패한 뒤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체포 이후 2년 3개월, 서덜랜드는 교도소에서 1,044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3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남자가 선고를 앞두고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법정에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 법정 안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서덜랜드가 서 있었습니다. 3년간의 구금 생활을 거친 그의 모습은 체포 당시의 머그샷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판사적 위에서 담당 판사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고선 먼저 서덜랜드의 가족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서덜랜드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IT 오하원에서 7살, 4살의 남매를 데려온 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서덜랜드의 여동생이 오빠의 인격을 증언했습니다. 사랑 깊은 아버지이자 믿음직한 형이라고 말했습니다. 탄원서가 여러 장 제출되었고 그 안에는 서덜랜드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지를 호소하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려지는 서덜랜드의 초상화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이웃을 태워다 주던 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법정은 잠시 그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덜랜드가 마지막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서덜랜드는 구체적인 연도를 짚어가며 자신의 과거를 풀어놓았습니다. 1982년 IT 출생, 1989년 미국 입양, 1993년 애리조나 정착, 2011년 시민권 취득. 이미 알려진 이력이었지만 법정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입양아동으로 자라며 겪은 정체성의 혼란과 소속감의 부재, 자신이 싸우고 있던 악마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조모의 죽음, 집의 매각, 삶의 기둥이 무너지는 동안 자신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취지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아이에게도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이 끝났을 때 법정에서는 어떤 동정의 기류도 감주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합니다. 제가 이런 악하고 충격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덜랜드는 이어서 피해자를 돌아봤습니다. 피해자는 그 법정에 없었고 여전히 말할 수 없고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덜랜드는 그곳에 없는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합니다. 제 개인적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제가 싸우고 있던 악마가 무엇이었든 당신을 그렇게 만들 권리가 없었습니다. 악마. 서덜랜드는 자신의 범행을 악마라는 단어에 실어 보냈습니다. 마치 범행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벌어진 것처럼. 그리고 같은 입으로 신앙이 자신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악마와 기도가 한 문장 안에 공존했습니다. 서덜랜드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설명할 수 있었고 자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설명할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법정에 나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목소리를 가진 쪽은 가해자였습니다. 검찰이 일어섰습니다. 담당 검사는 구형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고 도움을 외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한 짓에 굴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법정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서덜랜드의 트라우마와 악마와 기도가 쌓아 올린 동정의 무게가 검사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외칠 수 없었습니다. 6년간 수백 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발언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최대형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은 직접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방석에서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를 내는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26년간 딸이 강제된 침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더 취약한 성인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거의 이해 불가능합니다. 법정이 숨을 멈췄습니다. 피해자는 돌봄을 맡겨진 심지어 그 대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유린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사는 사전 거래의 범위 내에서 최대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 사전 구금 1044일 차감, 종신 보호관찰, 성범죄자 등록, 배상금. 10년이라는 숫자가 법정에 떨어졌습니다. 서덜랜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청석의 가족은 미동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서덜랜드가 피해자의 병실에 드나든 기간은 6년이었고 피해자가 시설에서 보낸 시간은 26년이었습니다. 10년은 6년보다 길었지만 26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덜랜드에게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 남자의 범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6년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는 또 다른 환자의 상처 위에서 기어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서덜랜드가 체포되고 시설동이 폐쇄된 지 4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시엔다 헬스케어에는 아직 운영 중인 다른 병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덜랜드 사건으로 해당 시설동만 폐쇄되었을 뿐 시설 전체가 문을 닫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병동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28살의 남성 입소자였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절개 부위가 회복 중이었는데 간호사가 붕대를 교체하려고 상처 부위를 열어자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더기였습니다. 6에서 12마리의 구더기가 절개 부위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상처 위에서 파리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붕대를 갈아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고 상처 부위를 관찰하는 것은 간호의 가장 초보적인 업무였습니다.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서덜랜드 사건이 한 명의 범죄자에 의한 일탈이 아니라 시설 전체의 구조적 방임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이 구더기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자의 몸 위에서 상처가 썩어가는 동안에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서덜랜드가 야간에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과 구더기가 환자의 상처에서 자라는 동안에도 아무도 붕대를 열지 않았던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7년 애리조나 주 법률에 따라 하시엔다 헬스케어 같은 중간 돌봄 시설은 주 정부 면허 의무에서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요양시설이나 병원이라면 주 보건국의 정기 실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 시설은 연방 메디케이드 인증만 받으면 운영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주 보건국이 불시에 찾아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직원의 근무 환경을 조사하고 시설 내부의 안전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주 정부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설이 주 면허 대상이었다면 정기 실사에서 피해자의 임신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2002년의 성학대 신고 이후 후속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 놓은 예외 조항이 이 시설을 어둠 속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 주의회에서는 이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긴급 입법이 추천되었습니다. 하시엔다 헬스케어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것은 피해자가 아기를 낳은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리조나 보건국이 움직였습니다. 하시엔다 헬스케어의 운영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서덜랜드 사건과 구더기 사건이 겹치면서 이 시설이 환자를 돌볼 능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주 당국은 하시엔다 헬스케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정기적인 감시를 받으며 새로운 경영진 아래 정상화를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후임 대표가 운영 정상화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설은 살아남았습니다. CEO가 사임하고 이사진이 교체되고 범인이 체포되고 시설동이 폐쇄된 뒤 구더기가 환자의 몸에서 발견된 뒤에도 이 시설은 면허를 유지했습니다. 시스템은 범인 한 명을 처벌했지만 범인을 만들어낸 구조는 조건부로 존속을 허락받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교도소 안의 서덜랜드에게는 아직 하나의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후 구제 청구, 유죄 인정 이후에도 판결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였습니다. 서덜랜드는 이 절차를 통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했습니다. 사업 거래에 동의한 뒤에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2023년 8월 법원이 서덜랜드의 사후 구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또 하나의 자료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피닉스 경찰이 2018년 12월 현장 대응 당시 촬영한 보디캠 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영상에는 경찰관이 밤에 하시엔다 시설에 도착하는 장면, 분만 직후 혼란에 빠진 직원들의 모습, 그리고 아무도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초기 반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매체는 이 영상을 심장이 찢어지는 불신의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상 속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듬해인 2024년 7월에는 더 충격적인 자료가 추가 공개되었습니다. 수사 당시 촬영된 수시간 분량의 직원 신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경찰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피해자를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서덜랜드만이 달랐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즉시 변호사를 요청했고 그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CEO였던 전 대표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전 대표가 사건에 대해 직접 말하는 최초의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후임 대표는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순찰을 돌기 전까지 누군가 환자와 방해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범행의 창이 되었고 이는 내부자의 소행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덜랜드가 DNA 검사로 특정되기 전에 이미 한 환자의 보호자가 서덜랜드의 이름을 시설 경영진에게 직접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후임 대표와 경영진은 이 보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즉각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DNA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주. 그 3주 동안 서덜랜드는 여전히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쉬프트는 체포 이틀 전 2019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기각. 한 단어가 찍힌 법원 서류가 교도소로 전달되었습니다. 서덜랜드의 모든 법적 시도가 끝났습니다. 무죄 주장, DNA 증거 배제 청구, 사후 구제 청구, 3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종신보관점, 그리고 성범죄자의 등록과 교도소 독방의 철문이었습니다. 선고 직후 후임 대표는 성명을 발표하며 서덜랜드가 다시는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서덜랜드는 교도소에 있었고 면허는 반납되었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출소 후에도 감시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습니다. 26년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여성을 돌보겠다고 약속한 시설. 2002년 가족의 경고를 무시한 시설. 성희롱 가해자를 30년간 대표로 앉혀둔 시설. 임신을 종양으로 오인한 시설. 환자의 상처에서 구더기가 자라도록 방치한 시설. 그 시설이 조건부로 다시 열렸습니다. 범인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어둠은 시설의 벽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3살에 떠났던 곳으로 2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서덜랜드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자는 형기의 100%를 복역해야 합니다. 모범수 감형이나 조기 가석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체포된 뒤 사전구금 1,044일이 차감되었으므로 그의 출소 예상 시점은 2029년 1월경입니다. 출소 후에도 종신보호관찰이 적용되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거주지와 행동이 평생 감시됩니다. 그가 교도소 문을 나서는 날 피해자가 낳은 아이는 10살이 됩니다. 그 아이는 이제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보호구역의 붉은 흙길 위를 걸었을 수도 있고 처음으로 어떤 단어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집 안에 있지만 아이를 안아줄 수 없고 이름을 불러줄 수 없으며 눈을 맞출 수 없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알아보는지, 어머니가 아이의 존재를 감지하는지, 그것은 그 집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일이며 아마도 그 집 안에서조차 확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남는 질문은 범인이 누구였느냐가 아닙니다. 왜 26년 동안 아무도 듣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울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릴 수 있었고 인공호흡기에 연결될 때 팔을 휘저었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보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읽으려면 누군가가 읽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울음은 통증 반응으로 기록되었고 복부 돌출은 종양으로 추측되었으며 생리 리듬이 중단된 것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신호는 계속 보내졌지만 수신자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주지사는 40명 이상의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의원, 보건관료, 시설 운영자, 장애인 옹호단체 대표가 모여 30개의 개혁권 고안을 제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악대자 중앙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봄 직원에 대한 악대 인식 교육을 의무화하며 시설의 불만 접수 이력을 가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권고안이 제출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전히 이행된 것은 30개 중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중앙 등록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현장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불만 이력 운계도 법적 해석 문제로 지연됐습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권고안은 이빨 없는 종이일 뿐입니다.
하시엔다 헬스케어 사건이 불러온 공분은 컸지만 그 공분이 제도로 바뀌는 속도는 느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의 고통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 고통이 세상에 드러나려면 듣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역할을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아기의 DNA가 어머니 대신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꺼내놓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시스템은 정말로 그들을 지키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손이 올바른 손인지 확인하는 일은 시스템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하시엔다 헬스케어는 26년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테리였습니다.